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청나라 최악의 간신, 화신 총 2부작 중 제1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룡 15년 7월, 북경은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고 있었다. 번성하는 대청 제국의 하늘 아래 만주 정왕기 니오후루 가문에 귀한 새 생명이 탄생했다. 바로 집안의 둘째 아들 허셴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복건의 부도통 상하였다. 정의품이라는 높은 관직은 가문의 영광이자 번영의 상징이었다. 니오후루 가문은 일찍이 태조의 시절부터 혁혁한 공을 세운 만주 정왕기의 명문 중의 명문이었다. 그들은 팔기 내부의 복잡한 서열 다툼 속에서도 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며 황제의 최측근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드넓은 저택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았고 귀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대로 조정의 기둥이 되어온 니오후루 가문에 또다시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하늘의 뜻인가. 어린 허셴의 탄생은 가문의 오랜 영광을 이어갈 새 희망으로 여겨졌다. 아이는 유복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의 자그마한 방은 온갖 진귀한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했고 정원에서는 마음껏 뛰어놀며 자라났다. 사촌 누이들과 고종들은 그의 귀여움을 다투었고 집안을 오가던 어린 하녀들마저 허셴 도련님의 총명함에 감탄했다. 그는 만주족 특유의 강인함과 한족 문화의 유려함을 동시에 흡수하며 영특하게 자라났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운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1757년 허셴이 겨우 7살 되던 해,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동시에 가문에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평생을 나라에 헌신했던 그의 아버지 상하가 난데없는 병으로 쓰러져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조정에서는 부도통 상하의 죽음을 기려 짧은 국상 기간이 선포되었고 가문은 일시에 거대한 상실감에 빠졌다. 한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가문의 위상을 지탱하던 아버지의 부재는 니오후루 가문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저택의 공기는 어린 허셴에게 낯설고 가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문은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위토 분쟁과 재산 상속 문제로 친척들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었고 과거에만 의존하던 친척들은 냉담하게 등을 돌렸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안의 실권을 장악한 서모, 즉 계모는 그와 그의 형을 향해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다. 저 아이들은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니거늘 가문의 재산을 축내기만 할 뿐이다. 서모는 남몰래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친형인 허성이마저 서모의 눈치를 보느라 동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허셴의 친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아버지를 잃은 허셴은 하루아침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 주변의 어린 사촌들은 그를 비웃었고 어릴 적 그를
귀여워했던 하녀들은 차갑게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몰락은 모든 이들에게 명확했다. 매일 아침 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을 쩌렁쩌렁 울렸다. 감히 내가 여기서 편안히 발 뻗고 잘 생각이라도 하였더냐?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자라야 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점차 희미해져 갔고, 그의 마음 속에는 가난과 냉대에 대한 깊은 응어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오기와 굳건한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이 어려움은 그를 더욱 단련시켰다. 소년 허셰는 또래보다 훨씬 수려한 용모를 지녔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또렷했고, 야무지게 담은 입술은 영리함과 강인한 의지를 드러냈다. 겉으로는 늘 예의 바르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의 맑은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 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이 냉혹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 무너진 가문의 영광을 다시 세우고 나를 비웃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보여주리라. 이러한 굳건한 의지가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불길처럼 그의 어린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언제나 단정하게 매무새를 가다듬어 스스로의 위엄을 지키려 애썼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 법을 스스로 깨우쳐 나갔던 것이다. 1765년 허셴이 15살이 되던 해, 서모의 핍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노골적인 폭언과 인신공격이 매일같이 이어졌고, 어린 허셰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결국 서모는 허셴을 자신의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버리기로 작정했다. 역겹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더는 이 집에 너 같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놈을 둘 수 없다. 서모는 친정 가문의 세를 등에 업고 니오후루 가문의 재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몰아주려 했다. 니오후루 본가에서도 서모의 처사에 불만이 많았지만 딱히 허셴 형제를 보호할 만큼의 힘은 없었다. 어느 스산한 가을날, 서모의 매몰찬 말과 함께 허셴은 낡은 지게에 간소한 짐을 싣고 저택을 떠났다. 곁에는 늙은 하인 라오프만이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허성이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이 스쳤지만 감히 서모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허셰는 완전히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련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이 노복이 죽는 날까지 도련님을 보필하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라오프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셴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는 어린 허셴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세상의 비정함을 몸소 가르쳐주는 창구가 되었다. 그들이 당도한 곳은 북경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비바람이 새는 벽, 쥐가 뛰어다니는 바닥은 과거의 영화를 잊게 할 만큼 비참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극심한 빈곤이 시작되었다. 북경 시골 빈민가의 생활상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다. 조정에서 간간히 배급하는 곡물과 땔감이 있었지만 워낙 많은 인구가 몰려 있어
턱없이 부족했다. 때로는 배고픔에 지쳐 길거리에 나서 구걸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의 수려한 용모와 단정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난한 이에게 냉정했고, 배고픔은 허셴의 어린 자존심을 갉아먹는 듯 했다. 아무리 잘생긴들 배고픈 신세를 면할 수는 없지. 웅성거리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허셴은 찢어질 듯한 배를 움켜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다. 이 모든 비참함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리라. 훗날 그가 우뚝 섰을 때 이 시절 그가 직접 구걸까지 했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돌았을 정도로 그의 삶은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련은 허셴에게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주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감춰진 욕망, 재물의 강렬한 위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권력의 절대적 필요성. 그는 이 모든 것을 비루한 삶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체득했던 것이다. 허셴은 그렇게 몰락한 명문가의 아들에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렬한 생존 의지를 불태우는 단단한 청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허셴은 빈곤 속에서 날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낮에는 라오프와 함께 허드렛 일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해결했고, 밤에는 낡은 등불 아래 달아빠진 책들을 붙잡고 글을 읽었다. 1765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외곽집에서 라오프는 깡마른 허셴의 등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도련님, 이대로는 안 된다. 도련님처럼 총명한 분이 이런 곳에 갇혀 지낼 수는 없다. 라오프는 평생을 니오후르 가문에 바치며 모았던 얼마 안 되는 은자들과 여기저기서 어렵게 얻어 모은 엽전들을 보따리에 싸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재산이 허셴의 앞날을 열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라오프의 헌신과 허셴의 끈질긴 노력이 어우러져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1766년 1월 걸륭 31년, 허셴은 만주 8기 자제들의 엘리트 교육기관인 하만관학의 문을 넘었다. 하만관학의 입학 절차는 매우 엄격했다. 신분과 학업 능력은 물론 심지어 가문의 정치적 성향까지 고려하는 난해한 과정이었다. 가난한 허셴이 이곳에 발을 들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의 비범한 재능과 라오프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다. 낡고 헐렁한 옷을 입고 입학한 그의 모습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너무나 대비되었다. 대부분은 비단 옷을 입고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등교하는 귀족 자제들이었다. 입학 첫날, 허셴이 조용히 교실로 들어서자 교실 안의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다. 저런 누더기를 걸친 자가 어떻게 하만관학에 들어왔지? 아무래도 풍신 가문에서 추천을 해주었다던데. 소문이 파다하더군. 한 학생이 비웃듯 친구에게 속삭였다. 허셴은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 섞인 시선을 느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내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였다고 비웃는가?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허나 언젠가 너희는 나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차가운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단정하고 절도 있는 태도는 오히려
그의 낡은 옷차림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기품을 드러냈다. 그는 얇은 우선만 걸친 채 겨울의 차가운 복도를 걷는 와중에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허셰는 마치 목마른 자가 샘물을 찾듯 학문에 몰두했다. 그의 타고난 재능은 곧 빛을 발했다. 만주어는 물론 유려한 한시와 심오한 유학 경전, 몽골어와 이국의 티베트어까지 그는 네 가지 언어의 놀라운 속도로 통달했다. 하만 관학의 강사들은 주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나 은퇴한 고위 관료들이었다. 특히 한문학을 가르치던 강사는 저명한 학자 완푸였다. 그의 깊이 있는 통찰과 날카로운 논리는 완푸마저도 감탄하게 했다. 어느 날 완푸가 두보의 시를 해석하며 그의 숨겨진 의미를 묻자 모든 학생이 침묵에 잠겼다. 그때 허셴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이 시는 단순히 비통한 개인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에 대한 시인의 깊은 연민과 더불어 조정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완푸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셴을 칭찬했다. 과연 자네의 해석은 학문의 깊이가 느껴지는구나.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짜 학문의 길이다. 그러나 이 찬사는 주변 명문가 자제들의 시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특히 팔기 중에서도 최상급인 양왕기 출신으로 권세가 높은 귀족 집안의 아들인 오르타는 허셴을 대놓고 무시했다. 그는 뛰어난 무예 실력과는 달리 학문에는 큰 흥미가 없었지만 스스로의 혈통을 과시하기 좋아했다. 한 번은 오르타가 허셴의 낡은 학용품을 보며 말했다. 글자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는가? 제 아무리 학문이 깊다 한들 너 같은 미천한 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허셴은 오르타의 조롱에도 미동 없이 응수했다. 학문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도구이고 사람의 지혜는 신분으로 나눌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오르타 형제님께서는 혹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그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한마디에 오르타의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감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허셰는 이처럼 자신의 빼어난 지성과 날카로운 재치로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뚫고 나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뼈아픈 현실적인 교훈을 얻었다. 오르타와 같은 이들은 학문적 성취가 부족해도 가문의 배경만으로도 언제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명문가 자제들이 가진 권력의 후광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깨달았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이 냉엄한 세상에서는 권력의 힘이 필요하다. 학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출세욕은 이제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책 속에만 파묻혀 지내지 않았다. 그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종종 학교의 고위 관계자나 이름 높은 학자들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골라 듣기 좋게 전달했다. 그는 타고난 수려한 외모와 재치 넘치는 말솜씨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기술을 익혀나갔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배웠다.
그의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 속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비상한 영리함이 숨어 있었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제복은 그의 몸에 꼭 맞춘 듯 어울렸다.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늘 단정하고 깔끔한 용모를 유지하여 스스로가 이 하만관학의 엘리트임을 은연중에 과시하곤 했다. 1768년 걸륭 33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허셰는 이제 하만관학의 수재로 모든 이에게 인정받았다. 그의 학업 성적은 항상 최고였다. 그의 이름은 학교 당국의 주목을 받았고, 교사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하며 큰 기대를 걸었다. 완푸는 그를 천고의 수재라 칭송하며 주변 관료들에게 그의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허센의 지나치게 영리하고 계산적인 면모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노교사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허센 저 아이는 실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네. 허나 그의 눈빛에서는 너무나 차갑고 번뜩이는 기운이 느껴지네. 그 영리함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허셰는 이러한 시선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우려마저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이 시기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망은 더욱 선명한 형체로 깨어났다. 학문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법을 서서히 터득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학문의 최고가 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황궁의 높은 문을 열고 들어가 세상의 정점에 서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허셰는 학교를 벗어나 더 큰 세상, 권력의 중심으로 향할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만관학에서의 3년은 허센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이제 지식과 지략,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모두 갖춘 청년이 되었다. 그는 학문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의 차가운 벽을 절감했다. 1769년 초 허셰는 학업을 마치고 곧 황궁 내 시위 자리에 응시할 참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커다란 운명의 손길이 그에게 뻗쳐왔다. 만주 황기기 내무부 상삼기 출신의 최고 명문가 풍신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온 것이다. 풍신 가문은 걸륭제의 황후인 효현순왕후를 배출한 제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외척 중 하나였다. 허센에게 이 혼담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뛰어넘는 계산된 정치적 투자이자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였다. 혼담을 주선한 이는 바로 당대 최고의 권신이자 황제의 처남인 복강한이었다. 그는 풍신 부민의 딸, 즉 허센의 정혼자가 되는 풍신 씨의 사촌 오라버니였다. 복강한은 어려서부터 니오후르 가문과 인연이 깊었으며 허센의 아버지 상하가 살아있을 적부터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았다는 이야기가 궁궐 내에 공공연히 돌고 있었다. 하만관학 교사들의 입소문과 복강한 스스로의 관찰을 통해 그는 허센의 비범함을 일찌감치 알아본 것이다. 복강한은 황제가 친애하던 효현순왕후의 동생으로서 이미 허센과 같은 젊은 인재를 찾아내어 걸륭제 곁으로 이끄는 역할에 익숙했다. 그는 허센을 단순히 명문가의 자제로 본 것이 아니라 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귀한 제목으로 판단했다.
라오프는 복강 안에 사람이 찾아와 혼담을 전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도련님, 이런 귀한 혼담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오프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허셰는 차분한 표정으로 차 한 잔을 기울였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끓어올랐다. 풍신 가문이 4위. 이보다 더 확실한 발판이 또 있을까? 복강한이 나를 주목했다는 것은 어쩌면 황제 폐하의 암묵적인 승인까지 얻었다는 뜻일지도 몰라.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구걸하며 굶주리던 그 비참한 시간들. 이제 그는 그런 삶을 벗어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설 기회를 잡았다. 이 결혼은 그의 재능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자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당시 청나라 궁정 혼인 제도는 황실과 밀접한 팔기 명문가 사이의 정략적인 면이 강했다. 복강한의 주선은 황제의 의중을 읽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결혼을 앞두고 허셰는 자신의 정혼자 풍신 씨를 처음 만났다. 풍신 씨는 명문가 교수답게 단정하면서도 총명한 기운이 넘쳤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읽어낼 줄 아는 통찰력이 느껴졌다. 첫 대면에서 풍신 씨는 허셴에게 물었다. 듣자 하니 니오후루 집안이 한때 크게 영화를 누렸다고 하더이다. 허나 지금은 그녀는 말을 잇지 않고 허셴의 반응을 기다렸다. 허셴은 잠시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저의 아버님께서 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뜨신 후 가문은 크게 쇠락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마저 안 계시니 저와 형은 계모의 소나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때 거리에서 배고픔을 견디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허나 그 비참함 속에서도 저는 결코 가문의 영광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세상을 손안에 넣을 것입니다. 낭자께서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신다면 저의 등 뒤에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현명한 벗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허셴의 솔직하면서도 야망 가득한 고백에 풍신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명문가 교수였다. 당신께서는 이미 큰 포부를 지니셨군요. 저 또한 한미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이가 아닙니다. 제가 배운 바가 있다면 이제 당신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허셴의 야망을 이해했고 그와 함께 그 야망을 이루어 나갈 각오를 다졌다. 두 사람은 초례를 올리기 전 한참을 마주 앉아 각자의 유년 시절 이야기와 세상에 대한 포부를 나누었다. 허셰는 풍신 씨의 지성과 넓은 견해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는 허셴의 끈질긴 생명력과 야망에 매료되었다. 1770년 걸륭 35년 화려한 혼례를 올렸다. 이 결혼식은 북경 팔기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풍신 가문이 따님이 니오후루 가문의 몰락한 도련님에게 시집을 간다고 복강한 대인이 직접 주선했다던데 그 도련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분명해. 관리들은 수군거렸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했다.
풍신 가문은 허센에게 단순히 딸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허센에게 거대한 권력의 사다리를 내밀었고, 허센은 그 사다리의 첫 계단을 망설임 없이 밟았다. 장인 풍신 부민은 이제 허센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풍신 씨의 아버지로서 단순히 허센을 돕는 것을 넘어 그를 어엿한 정치적 인재로 키워내려는 의지를 보였다. 풍신 부민은 허센에게 관료 사회의 복잡한 생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 그리고 살아남는 지혜를 가르쳤다. 그는 허센에게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했고 은밀한 정보를 흘려주기도 했다. 궁궐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지만 일단 열리면 그 안에는 무한한 기회가 숨어 있다. 허나 그 기회는 뱀처럼 교활하고 호랑이처럼 맹렬하니 항상 경계하며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 풍신부민은 사위를 맞은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결혼 후 허센의 주변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굶주리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걸륭제의 황후를 배출한 최고 명문가의 사위이자 황실과 혈연으로 얽힌 인물이 되었다. 그는 풍신 가문의 막강한 영향력을 등에 업고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 결혼은 허센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눈은 이제 황궁의 높은 문턱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권력의 정점을 향해 빛나기 시작했다. 훗날 허센이 조정의 요직에 오르면서 그의 아들은 풍신 부민의 다른 손녀딸과 혼인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돈 관계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얼마나 깊은 정치적 결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풍신 가문이 사위가 된 후 허센의 입지는 확고해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가 아닌 막강한 황실 외척의 후광을 등에 업은 인물이 되었다. 그의 장인 풍신 부민은 사위 허센의 야망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그를 단순히 제물로서 돕는 대신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음서 제도였다. 당시 과거 시험은 문신이 관직에 나아가는 주된 통로였으나 팔기 자제들, 특히 명문가 출신들에게는 음서 제도가 또 다른 통로가 되었다. 음서 제도는 가문의 배경과 선대의 공로를 바탕으로 관직을 얻는 방법으로 허센처럼 연줄이 닿는 이들에게는 가장 빠른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1771년 1월 걸륭 36년 허센은 음서 제도를 통해 정식으로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가 처음 받은 직책은 3등 시위였다. 시위는 황궁의 경비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비록 낮은 관직이었으나 황제의 최측근에서 일하며 궁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곧 권력의 핵심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허센이 첫 출근을 위해 시위복을 차려입던 날, 라오프는 감격에 겨워 그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청나라 시위의 관복은 용문양의 갑옷 형태인 명광계 녹초 위에 오동나무 잎을 수놓은 융복을 착용했는데 허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것으로 골라 입었다. 도련님, 이 노복이 살아생전 도련님께서 이리 당당히 관복을 입으시는 것을 보게 되다니 감개무량합니다.
라오프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허셰는 살짝 큰 듯한 시위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시위 직책이라. 이곳이 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황궁의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리라. 궁궐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동시에 뜨거운 흥분이 끓어올랐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전각들과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궁궐의 분위기는 그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다. 3등 시위로서 허셴의 주된 업무는 황제의 거처인 양심전 주변을 순찰하고 황제가 이동할 때 호위를 서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경비 업무였지만 허셰는 이 모든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한 마리의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궁궐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 권력의 원천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누가 실세이고 누가 그림자 속에서 힘을 휘두르는가? 누구에게 아첨해야 이득을 얻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가? 그는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데 혈안이 되었다. 궁궐은 수많은 인물들의 욕망과 야심이 뒤엉킨 거대한 거미줄 같았다. 시위와 환관, 내관과 문무 관료들 사이에는 미묘한 알력과 암투가 존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으려 했다. 점심시간, 시위청의 한 구석에서 몇몇 시위들이 웅성거렸다. 어제 새로 들어온 허시위 말이야. 저 얼굴에 저 학식이라면 황제 폐하의 눈에 드는 것도 시간 문제겠어. 한 시위가 부러운 듯 말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시위는 삐딱하게 답했다. 흥, 그래봤자 쥐뿔도 없는 니오후루 가문의 말라버린 가지 아닌가. 풍신 가문 덕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먼. 이들의 이야기는 허셴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질투와 시기를 먹고 자라나는 야수와 같았다. 허셴은 이러한 동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칭찬과 선물, 적절한 아부를 아끼지 않았다. 지나가는 부장 시위의 등에서 좋은 향내음이 나면 최 부장 시위의 등에서는 늘 귀한 향내음이 나는구려. 역시나 상부상조하는 마음이 남다르시니 복이 굴러들어올 상이여. 이렇게 듣기 좋은 아첨을 늘어놓았다. 동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들 또한 그의 호의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가장 높은 곳, 황제의 곁으로 가야 한다. 1772년 걸륭 37년 허셴이 시위로 궁궐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걸륭제의 행차를 호위하던 중 멀리서 황제를 직접 뵙는 영광을 얻었다. 화려한 가마속 위엄 넘치는 걸륭제의 모습은 허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걸륭제의 나이가 어느덧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빛은 살아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황제의 표정, 몸짓, 그리고 그가 거쳐가는 장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황제께서는 어가에 놓인 서화를 유심히 감상하시는군.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실 때도 자세와 복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그는 황제의 취향과 성향, 심지어는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의 눈에 걸륭제는 단순히 두려운 통치자가 아닌 철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권력의 정점이었다. 이 시기 걸륭제는 내적으로는 팔기 군제의 폐해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서북 변방에서 일어나는 준가르와의 전쟁, 남서부에서의 밀란 등으로 인해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었다. 허셰는 황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려 애썼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직속 상관들과 동료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인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들의 약점과 강점, 취향과 기호를 파악하여 호의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작은 선물들을 건네며 환심을 샀고, 때로는 능청스러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적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빈틈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말투는 상관에게는 극도로 공손했고, 때로는 몸을 낮추어 엎드리는 것마저 마다하지 않았다. 동료들에게는 적당히 친근하면서도 항상 한 발 물러선 듯한 경계심을 유지했다. 복식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급받은 관복은 직급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옷맵시와 착용법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련됨과 깔끔함을 보여주었다. 그의 단정한 차림새는 궁궐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 허 시위의 옷차림은 황자들 못지않게 단정하다네. 매번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올 지경이야. 한 내관이 다른 내관에게 감탄하며 말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되뇌었다. 이 궁궐 안에서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황제의 눈에 드는 것. 이 모든 권력의 정점. 황제의 곁에 서는 것. 허셰는 그 목표를 향해 조금씩 하지만 맹렬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훗날 허셴이 득세하며 조정의 반대파를 숙청할 때 이 시기에 맺었던 인간관계망과 황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그에게 막강한 무기가 되었다. 1775년 11월 1일, 걸륭 40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북경 황궁의 웅장한 전각들을 감쌌다. 동이 트기 전 3등 시위 허셰는 맹골 같은 시위청 숙소에서 몸을 일으켰다. 새벽의 찬 기운이 폐부를 찌르듯 파고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손에 든 육합도는 차가운 새벽빛을 받아 희미하게 번뜩였다. 그는 칼집에서 도신을 뽑아 날카롭게 연마된 날을 살피고 다시 능숙하게 갈무리했다. 오늘 맡은 근무 교대 구역은 양심전 인근이었다. 황제의 침전과 집무실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역. 허셰는 지난 수개월간의 관찰과 계산을 바탕으로 자신의 순번이 황제의 주요 동선과 겹치도록 치밀하게 조율해 왔다. 황궁은 지루한 반복의 연속이었지만 허셴에게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버릴 수 없는 치열한 전장이었다. 시위청 회의실, 몽골 팔기 출신 고참 시위 철갑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젠장, 오늘도 황제 폐하의 뒤통수만 지키다 해가 지겠구먼. 내 차라리 변경해서 칼이나 휘두르는 게 더 보람 있겠다. 옆에 앉은 한족 시위 유경은 코웃음을 쳤다. 쯧쯧, 철갑 형님도 세월 앞에 장사 없구먼.
권력이라는 게 썩은 동아줄과 같으니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의 시위들은 매일 반복되는 순찰과 호위 임무에 지쳐 있거나 이미 출세의 꿈을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이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들 중 몇은 황제가 총애하는 이들에게 아첨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나른한 목소리는 허셴의 날카로운 준비 자세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는 낡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위복의 매무새를 고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때는 반드시 온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그가 담당하는 구역은 양심전 후문에서 함령전으로 이어지는 회랑이었다. 이곳은 황제가 내전으로 이동할 때 자주 이용하는 통로였으며 비공식적인 조회가 열릴 때 고위 대신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다. 허셰는 내관들과 환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다. 작은 뒷걸음질 하나, 어깨 너머의 미묘한 시선까지도 그에게는 정보였다. 그는 내관들이 오가는 황제와 후궁들의 서신을 보며 그들의 관계와 심리적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11월 중순, 허셴의 치밀한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의 순찰 구역은 걸룡제가 대신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양심전으로 돌아가는 길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황제가 지나갈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칼끝을 세워 자세를 바로잡고 경외심 가득한 표정으로 꼿꼿이 서서 자신의 존재를 황제에게 각인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이 황제에게 닿는 그 짧은 순간 자신이 얼마나 충직하고 유능한 시위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려 했다. 그의 깔끔한 복식은 기운 곳 하나 없었고 매일 밤 직접 다려입은 듯 늘 단정했다. 허 시위, 오늘도 폐하께서 가마 대신 두 다리로 걸어가시나 본데 자네 그 허리도 곧게 펼 일 없겠어. 동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황제에게 단 한 번의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깟 비난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운명의 순간은 1775년 11월 20일 찾아왔다. 걸룡제는 당시 재상을 맡고 있던 대신들과 함께 회랑을 지나고 있었다. 이날 황제는 최근 서북 변경에서 발발한 금천 원정과 관련한 중요한 티베트어 보고서 한 부를 들고 있었다. 1775년은 청나라가 대소천, 금천 등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로 전선에서 올라오는 군사보고서는 국가의 안위를 결정하는 핵심이었다. 특히 티베트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금천 지역의 소식은 단순한 전황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파장을 담고 있었다. 황궁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 티베트어 문서는 전세의 중요한 흐름을 담고 있었다. 걸룡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보고서를 들고 시위들을 향해 물었다. 짐은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문득 궁금하구나. 여기 시위들 중에 이 티베트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황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주변 시위들은 일제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재상인 문영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땀을 훔쳤다. 감히 입을 떼는 자도 없었고 혹여 자신이 나서서 황제의 노여움을 살까. 눈치를 보며 몸을 움츠렸다. 그때였다.
허센이 침착하면서도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황제를 똑바로 응시했다. 소신무식하오나 다만 성상의 은혜로 티베트어를 약간 익혔을 뿐이옵니다. 감히 폐하께 그 뜻을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으나 의는 계산된 겸손함과 감격이 뒤섞인 절제된 연기였다. 황제는 흥미로운 눈으로 허센을 바라보았다. 그래, 한번 아뢰어 보거라. 용기가 가상하구나. 허센은 황제에게 정중히 절하고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문서를 눈으로 훑는 순간 그 내용이 금천 지방의 토사 소호분이 운남북부 산족과 연합하여 청군 제일진을 기습 공격해 대장 문복이 중상에 빠졌으며 보급로가 끊겼으니 신속한 증원군과 전략적 재편이 시급하다는 핵심 정보임을 즉시 파악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도 없었다. 이내 그는 막힘없이 유창한 티베트어로 쓰인 보고서의 내용을 또박또박 중국어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발음은 정확했고 해석은 매끄러웠으며 내용의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폐하, 보고서에 따르면 금천 서쪽의 소호분 세력이 북부 산족과 연합하여 군관 문복이 지휘하는 제일진을 기습하였다고 하옵니다. 문복 장군은 중상을 입었고 군량 보급로가 끊겨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하오니 조속한 증원군 파견과 전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내용이옵니다. 황제는 허센의 유창한 해석에 놀라움과 만족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과연 네가 이 문장을 해독하다니. 짐이 아끼는 자들과는 다른 재주를 지녔구나. 시위청에서 이런 인재가 나오다니. 걸륭제의 눈빛에는 새로운 흥미가 서려 있었다. 주변의 대신들과 시위들은 입을 다문 채 허센을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저런 놈이 티베트어를 그리 유창하게 구사하다니. 동료 시위 중 하나인 철갑은 황제의 눈에 든 허센을 보며 이를 갈았다. 내 지난 10년을 이 궁궐에서 썩었건만 저런 햇병아리가 단번에 황제의 눈에 들다니. 그의 눈에는 시기심이 가득했다. 황제는 허센의 해석에 만족하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 시구는 무엇을 뜻하는가? 산의 영혼은 칼날에 잠들고 강의 노래는 피로 물드네. 허센은 한자도 섞인 듯한 티베트어 시구를 유심히 보고 망설임 없이 답했다. 폐하, 이는 금천 지역 산족들의 전쟁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표현한 것이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려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옵니다. 그의 해석은 단순한 언어적 이해를 넘어 그 지역 민족의 정서까지 꿰뚫는 듯했다. 걸륭제는 더욱 감탄하며 허센이로구나. 짐이 너를 다시 보게 되는구나. 짐이 너를 가까이 두고 종종 씨와 그를 논해야겠구나. 앞으로 짐의 곁에서 자주 만나도록 하라. 하고 명했다. 황제의 목소리에는 그를 시험하려는 듯한 장난기마저 서려 있었다. 이 한마디는 허센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천금 같은 한마디였다. 그의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계산, 그리고 탁월한 재주는 황제의 눈에 들어 단숨에 그의 출세 가도에 불을 지피는 예정된 우연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허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1775년 12월 1일, 깊어진 북경의 겨울은 황궁에 더욱 쓸쓸한 기운을 드리웠다. 건륭 40년, 팔기를 이끄는 대청 제국의 황제 건륭제는 보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는 위대한 치세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독과 상실감이 존재했다. 특히 초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12월 초는 그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시기였다. 사랑하는 여인, 효의 순왕 후 위씨의 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위씨는 건륭제가 가장 총애하던 황귀비로 황후 자리에 오르지 못했으나 사후 황후로 추존된 파란만장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 황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깊은 통찰력을 지닌 여인이었다. 건륭제에게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젊은 시절의 열정과 치세를 함께했던 영혼의 동반자와도 같았다. 허나 운명은 잔인하여 그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황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더없이 큰 공허함을 남겼다. 위씨는 아들 옹염, 즉 훗날의 가경제를 낳았으나 황제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겼다. 이 시기 건륭제는 강성한 제국을 이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년과 홀로 남겨진 고독감, 그리고 제국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다. 황궁 내 양심전, 건륭제는 홀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감돌았다. 이른을 바라보는 그의 백발머리에서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고, 깊어진 눈가에는 권력의 무게와 함께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독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궁중의 엄숙한 추모회는 위씨의 제단이 마련된 황제 전용 재래 공간인 복수궁에서 진행되었다. 위씨의 위패 앞에는 황제가 손수 지은 제문이 받쳐지고 향내가 자욱했다. 제문이 낭독될 때마다 황제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붓을 들어먹을 갈고 위씨를 추모하는 시 한 수를 조용히 써내려갔다.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먹물은 마치 그의 슬픈 심정처럼 종이 위를 번졌다. 시는 위씨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다시 볼 수 없는 비통함을 담고 있었다. 그대와 함께 웃던 지난 날은 꿈인가 생시인가. 어찌 이리 홀연히 가버려 짐을 홀로 두는가. 차갑게 식어버린 궁궐에 그대 그림자만 아른거리네. 만년지수 부질없다 그대 없는 천하는. 시를 완성한 황제는 곁을 지키던 내관 총관 이공에게 보였다. 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이 시를 대신들에게 보이고 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구나. 대신들은 이공이 전하는 황제의 시를 받아든 후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폐하, 성상의 지극한 마음은 온 천하가 다 아옵니다. 황귀비님께서도 지하에서 폐하의 깊은 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정세의 균형을 중시하는 재상문영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고, 다른 대신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첨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황제의 고독한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들의 위로는 황제의 외로움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건륭제의 부름을 받아 양심전 밖에서
시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허셴이 앞으로 나섰다. 황제는 그에게 시를 건네며 읽어보라 명했다. 허셴은 공손히 두 손으로 시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찬찬히 읊어 내려갔다. 그의 눈동자는 시를 따라 움직였고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는 그의 맑은 눈망울에서 두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황제는 자신의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가 나타난 것 같아 허셴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허셴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안에는 깊은 공감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성상의 마음이 이토록 애처롭고 가슴 아프다니 소신이 감히 폐하의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사오나 이 시를 읽으니 마치 제 어미를 잃은 듯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옵니다. 폐하의 황귀비님도 지하에서 이 깊은 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디 성상 그만 상심하소서. 황귀비님도 폐하의 만금지체가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을 바라시지 않을 것이옵니다. 허셴의 말이 끝나자 걸륭제는 놀라운 듯 허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회 어린 표정이 역력했다. 어미를 잃은 듯이라 이 젊은이가 짐의 마음을 이리도 깊이 헤아리다니. 걸륭제는 자신의 시를 보고 단지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는 허셴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젊고 잘생긴 얼굴은 황제의 기억 속에서 위시 황귀비의 모습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황제는 위시가 살아생전 총명함과 깊은 통찰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던 때를 회상했다. 문득 걸륭제는 젊은 시절 위시의 모습에서 느껴지던 온화함과 지혜가 허셴의 얼굴에 투영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황실의 야사를 떠올리며 혹 위시와 허셴 사이에 어떤 알 수 없는 인연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의 간절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자 권력의 최정점에 선 노인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이었다. 네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황제의 목소리에는 이제 권위보다는 애틋한 정이 배어 있었다. 그는 허셴에게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젊은 시위가 단순히 언어에 능숙한 것을 넘어 자신의 고독한 마음까지 읽고 위로할 줄 아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후 걸륭제는 허셴을 자주 곁에 불렀다. 허셴, 오늘은 짐과 함께 이 그림을 감상하며 시를 논해보지 않겠느냐? 황제는 허셴과 함께 시를 짓고 옛 글을 읽으며 학문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허셴은 단순히 학문적인 재능만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걸륭제가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헤아려 그에 맞는 응답을 내놓았다. 그의 눈물은 비록 부분적으로는 계산된 행동이었을지라도 황제의 고독과 상실감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진실되었다. 허셴은 황제의 효의 순항 후에 대한 그리움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황제 자신의 노년과 홀로 남은 고독감, 그리고 강성했던 제국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황제가 제국의 정점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황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폐하께서는 만백성의 아버지이시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외로운 사내이시옵니다. 소신은 폐하의 그러한 마음까지 헤아려 드리고 싶사옵니다. 허세는 때로는 솔직함으로, 때로는 지극한 공감으로 황제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의 따뜻하고 진지한 말투는 걸륭제에게 전에 없던 위로와 안식처가 되었다. 옹염을 비롯한 황자들과 대신들은 황제가 허센에게 보이는 파격적인 총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옹염은 곁을 지키던 환관에게 속삭였다. 폐하께서 너무나 저 젊은 시위를 아끼시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노회한 대신들은 허센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했다. 저 젊은이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셈인가? 허센은 이 모든 시선과 감정들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황제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허센의 맑은 눈동자에는 만족감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권력의 파고를 예감하는 듯한 비장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1776년 1월 걸륭 41년 새해가 밝자마자 허센의 초고속 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은 그는 3등 시위라는 낮은 직책에서 벗어나 단숨에 호위대 관리로 발탁되었다. 호위대 관리는 시위청 내의 직책 중에서도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요직이었다. 이 직책은 단순히 황제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황명을 받들어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고 황제의 비서 역할을 겸하는 자리였다. 이는 단순히 관직 서임이 아닌 황제의 은밀한 의중을 대변하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당시 3등 시위에서 호위대 관리로의 승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인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황궁 전체는 발칵 뒤집혔다. 겨우 25밖에 되지 않은 햇병아리가 벌써 호위대 관리라니. 이건 분명 폐하의 지나친 총애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었다. 재상문영은 조용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했다. 폐하께서 제목을 알아보시는 눈은 예리하시나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총애가 조정의 균형을 해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과유불급이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곧 황제에게는 허센의 과도한 승진을 경고하는 뜻이었고 허센에게는 노대신들의 강력한 견제를 알리는 것이었다. 시위청 병마통 장리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옆에는 평소 허센을 비웃던 고참 시위 철갑이 서 있었다. 쳇, 쥐뿔도 없는 니오후루 가문의 말라버린 가지가 어디까지 올라갈 셈이야. 똥 묻은 칼이나 차던 놈이 이제 황제의 얼굴이나 어루만지게 생겼군. 철갑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허센은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행동했다. 그는 자신을 견제하는 고위 관료들에게는 지극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고, 자신에게 아부하려는 하급 관리들에게는 신중하게 거리를 두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허센은 호위대 관리로서 처음 지급받은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기존 3등 시위의 녹포 위에 수놓인 작은 패치 정도가 아니라 더욱 섬세한 자수와 호화로운 장식이 더해진 진청색 관복이었다. 어깨에는 용문양이 은은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허리띠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이 한 벌의 옷으로 세상이 변할 수는 없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야망과 함께 서늘한 위기감이 교차했다. 권력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첫 성공에 취해 자만하는 순간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추락할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허셰는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면밀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의 장인 풍신부민은 사위의 급속한 출세를 보며 기쁨보다는 염려가 앞섰다. 어느 날 풍신부민은 허셴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허셴아, 권력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나니 물결이 세차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기 쉽다. 너무 빠르게 오르려 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거라. 특히 황제의 마음은 예측하기 어려운 법이니 늘 경계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풍신부민의 조언은 허셴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장인의 깊은 지혜를 헤아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자리에 만족할 수 없다. 더 높이, 더 단단히 내 자리를 잡아야 한다. 남편의 출세 소식에 부인 풍신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방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폐하께서 서방님의 비범함을 드디어 알아보신 것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허셴에게 물었다. 서방님, 높은 자리는 바람이 더 세다고 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가문의 평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셴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아내가 나를 이리 깊이 헤아려 주니 이 또한 복이다. 걱정 마라.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아내의 위로 속에서 잠시 인간적인 편안함을 느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타오르는 야망으로 가득했다. 이 자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1776년 2월, 걸룡제는 허셴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단순한 황제의 거처를 호위하는 업무를 넘어 이제는 궁중의 사적인 물품 관리, 심지어 황제의 개인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무부 업무의 일부까지 접하게 되었다. 내무부는 황실의 재정을 총괄하고 궁중의 물자를 조달하는 중요한 부서로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당시 내무부에는 총관내무부 대신을 필두로 수많은 직책이 있었는데 황제가 직접 명한 업무는 곧 모든 내무부 관리에게 황제의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허셴, 이 문서들을 보고 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잘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걸룡제는 비단, 보석, 그림 등의 진귀한 물품 목록을 담은 장부를 허셴에게 건넸다. 허셴은 장부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각 물품의 가격과 납품업체, 그리고 황제가 직접 언급한 품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폐하의 취향과 관심사를 이 속에서 읽어낼 수 있겠군. 게다가 이 물품들의 흐름을 파악하면 궁중 내외부의 재물 관계와 이권 다툼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황제가 총애하는 서화의 조달 과정에는 엄청난 이권이 얽혀 있을 터. 이 실타래를 풀면 궁궐에 숨겨진 재물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지적 호기심과 함께 거대한 권력을 향한 예리함이 번뜩였다. 1776년 전후 내무부는 황실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며 이미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이를 둘러싼 관원들의 암투는 상상을 초월했다. 내무부의 수많은 관리들은 황제의 서화 사랑을 빌미로 온갖 값비싼 물품을 납품하며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있었다. 황제의 총애는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허셴에게로 흘러들었지만 그는 첫 성공에 도취되기보다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현실주의자였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하지만 이 자리는 바람에 선 촛불과 같아서 한순간에 꺼질 수 있다. 더 높이, 더 단단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 위기감은 허셴에게 더 큰 권력에 대한 욕망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주변 고위 관료들은 허셴의 급속한 발탁에 대해 쉬쉬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권룡제 폐하께서 저리 편애를 하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자칫 조정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 한 노대신이 고개를 저었다. 저 젊은 놈의 눈빛을 보게. 벌써부터 노회한 재상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또 다른 대신은 허셴을 경계하며 말했다. 허셴은 이 모든 시선과 목소리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한 계산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상급자에게는 극도로 공손한 말투를 유지했다. 모두 성상의 은혜와 여러 대신님들의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소신은 아직 부족함이 많아 늘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다지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776년 초 권룡제의 지독한 노년과 고독, 그리고 젊고 수려하며 총명한 허셴이라는 인재의 만남은 그야말로 청나라에 드리워질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의 시작을 알리는 운명의 서막이었다. 1776년 3월 권룡 41년의 봄 기운이 북경 황궁에 감돌았지만 그 화사함 아래에는 허셴의 급속한 승진으로 인한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팽배했다. 불과 몇 달 전 3등 시위에 불과했던 허셴이 권룡제의 특명으로 어전대신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에 올랐다. 어전대신은 황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황명을 받들고 조언하는 직책으로 비록 정식 품계는 높지 않았으나 그 권한은 육부의 판서에 버금가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대체 폐하께서 허셴에게 무엇을 보셨단 말인가? 어찌 저리 젊은 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벼슬을 바꿔 차고 오르는가? 재상문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노경에 접어든 몸을 겨우 추스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옆에 앉은 좌찬성아가 역시 굳은 얼굴로 맞장구를 쳤다. 종실 대신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낭원궁의 천림 왕족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더이다. 조정 내에서 허셴에게 굳고 재정의 파탄 책임을 전가하려 하려는 듯 태도를 보이니 권룡제는 이들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허셴에 대한 신임을 더욱 굳건히 했다.
황제는 청과 버마 전쟁 직후에 막대한 전비 지출로 인한 재정 난국과 지방 관료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허셴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 탁월한 처세술은 이러한 황제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빛과 같았다. 특히 허셴은 황제의 서화 사랑과 취미 생활을 충족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관룡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776년은 국고가 고갈 위기에 처하자 황제가 사고전서 편찬 사업에 매달리며 백성들의 불만을 외면하던 시기였다. 허셴은 어전 대신으로 임명되자마자 자신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했다. 그는 어전대 신직과 호위대 관리직을 겸하며 궁중의 군사와 치안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 시위청의 주요 인사와 순찰 구역 배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자신의 사람들로 핵심 요직을 채워나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궁궐 내부에 숨겨진 권력의 지도를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1776년 중순, 관룡제는 허셴을 불러 지시했다. 허셴, 오늘은 짐과 함께 시위청의 군무를 살피러 가세. 근래 들어 시위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보고가 잦으니 자네가 직접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라. 허셴은 능수능란하게 황제의 질문에 답하며 군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었다. 그의 치밀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은 관룡제의 깊은 신뢰를 얻었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실권을 위임받았다. 시위청의 고참 병마통 장리하는 허셴이 호령하는 시위들의 모습에 이를 악물었다. 그의 옆에 있던 만주족 시위 병관 춘생은 고개를 저었다. 저 젊은이가 이 시위청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다니. 몇 달 전만 해도 햇병아리였거늘. 장리하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저놈이 감히 나의 부하들을 마치 제 신복처럼 부리다니. 폐하께 직접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리 빠르게 권력을 쥐어잡는 자의 끝은 분명 좋을 리 없다. 춘생은 고개를 저었다. 철 지난 꽃잎일 뿐입니다. 이제 황궁은 저 젊은이의 손에서 움직일 게 분명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장리하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이 시기 허셴은 부황사까지 겸임했다. 부황사는 북경 도성 내 치안과 방위를 총괄하는 막중한 군사 직책이었다. 그는 부황사로서 북경 9개 성문의 경비를 담당하고 반란 등 비상사태 시 병력을 운용하는 권한을 쥐게 되었다. 1777년 겨울, 북경 외곽에서 도적대가 출몰하여 백성들이 불안에 떨자 허셴은 직접 부황사 병력을 이끌고 나서서 도적대를 소탕했다. 그의 공적은 황제에게 즉각 보고되었고 관룡제는 허셴의 능력에 더욱 감탄했다. 허셴은 이 과정에서 시위청 내부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심어 궁중의 군사 통제력을 강화했다. 병마통 장리하는 결국 한직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허셴의 신복인 만주족 출신 알란타가 임명되었다. 1779년 건륭 44년 허셴은 마침내 호부시랑이라는 요직에 임명되었다. 호부시랑은 호부, 즉 국가의 재정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 관청의 차관급 직책으로
명실상부한 청나라의 재정을 주무르는 자리였다. 이 파격적인 승진 소식에 조정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시위직을 거쳐 재정을 책임지는 호부의 차관이라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황제께서 허센을 너무 오냐오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좌찬성 아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호부는 제국의 근간이다. 경솔한 인사는 국고를 좀먹을 것이다. 라며 격렬한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걸륭제는 그의 상소를 묵살했다. 허센은 이러한 불만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힘으로 사용했다. 호부시랑이 되면서 그는 국가 재정과 황실 재정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기 시작했다. 그는 노쇠한 걸륭제의 눈을 속이며 국고에서 황실의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빼내는데 능수능란한 수완을 발휘했다. 폐하, 국고의 비축은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황실의 번영 또한 제국의 위엄을 지키는 근본이옵니다. 폐하의 존엄은 곧 제국의 존엄이옵니다. 허센은 교묘한 논리로 황제를 설득하며 황실이 필요로 하는 진귀한 보물이나 사치품을 국고로 구입하여 황제에게 바쳤다. 특히 이 시기 걸륭제는 사고전서 편찬 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허센은 이 방대한 사업을 명목으로 국고를 유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책을 필사하는 비용, 용지 구입 비용 등을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렸다. 또한 황제의 강남 순행 시 필요한 행궁 보수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빼돌리는 등 재정 착복은 점점 교묘하고 대담해졌다. 한림원 학사들은 사고전서 필사에 매달리며 밤샘 작업을 이어갔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에게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고료가 지급되었다. 걸륭제는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향락과 사치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었고, 허센은 이러한 황제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누구보다 탁월했다. 허센 역시 자네는 짐의 마음을 잘 아는구나. 사고전서 편찬의 진행이 원활하여 짐이 아주 기쁘다. 황제의 칭찬은 허센의 탐욕을 더욱 부추겼다. 1780년 걸륭 45년 허센은 내무부 총관이라는 황실 재정을 총괄하는 최고 직책에 임명되었다. 내무부 총관은 황제의 사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궁중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이 직책은 허센에게 무한한 재물과 이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내무부 총관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기존의 내무부 관료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교체하고 부정부패의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황실의 물품 조달, 궁중 내 건설 사업, 황실 재산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심고 이권을 챙겼다. 그는 국고에서 빼낸 자금과 내무부의 막대한 재물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황제의 재물은 곧 나의 재물, 나의 재물은 곧 황제의 재물. 이 황궁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돈과 권력에 대한 맹렬한 욕망이 번뜩였다. 내무부의 재무를 담당하던 사관 조우량은 허센이 지시하는 자금 흐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총관, 이렇게 황실의 돈을 마음대로 쓰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사옵니다. 허센은 차가운 눈빛으로 조우량을 응시했다.
이 모든 것이 폐하의 은혜와 나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감히 황제의 뜻을 의심하려 드는가? 아니면 나 허셴의 뜻을 거스를 셈인가? 조우량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궁궐을 관리하는 내관 총관 이공조차 허셴의 치밀한 수완에 혀를 내둘렀다. 허셴 대인께서는 실로 돈과 권력의 흐름을 꿰뚫고 계십니다. 웬만한 대신들도 따르지 못할 처세로 폐하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으니 실로 경이롭습니다. 허셴은 이공의 아부에도 흔들림 없이 냉철한 미소를 지었다. 허셴은 자신의 가문 전체를 권력의 기둥으로 육성했다. 그의 동생 허림은 시윈의 대신이라는 황제의 최측근 호위 무관 직책에 발탁되었다. 시윈의 대신은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고 황국 내 군사 권력을 장악하는 요직이었다. 내 아우 허림은 무예에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며 폐하께 충성심이 지극하옵니다. 폐하의 안위를 지키는데 더할 나위 없을 것이옵니다. 허셴은 동생을 적극 추천했고 걸륭제는 허셴의 추천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냈다. 또한 허셴의 아들 풍신은덕은 부마도위에 임명되었다. 부마도위는 황제의 사위가 되는 부마의 호칭으로 이 임명은 풍신은덕이 훗날 황제의 막내딸인 고륜화 효공주와 혼인할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했다. 이는 허셴 가문이 단순한 권력층을 넘어 황실과 혈연으로 얽히는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사건이었다. 허셴, 이제 자네의 아들도 짐의 가문의 일원이 되겠군. 흐뭇하구나. 걸륭제의 말에 허셴은 몸을 숙여 황제의 은혜에 거듭 감사했다. 이 시기 허셴은 고난했던 유년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권력에 대한 안착감을 느끼는 동시에 더 큰 욕심을 보였다. 그의 말투는 고위 관료다운 당당함이 묻어났지만 황제 앞에서는 극진한 공손함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화려한 비단으로 수놓아진 일품 관료의 보료와 정교한 관모를 착용한 허셴의 모습은 이제 황국 내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권력의 단맛에 취하며 점차 조정의 중심에서 허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북경 시전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의 부와 권세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돌을 던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허셴 대인은 하늘이 내린 사람인가? 가난뱅이 3등 시위가 1년 만에 재상을 능가하는 권세를 쥐다니. 쌀가게 주인 왕씨가 두부장수 박씨에게 속삭였다. 쉿! 자네 입 함부로 놀리지 말게. 자네 말대로 허 대감이 하늘인 걸세. 감히 그분을 거스르다간 온 가족이 멸족할 게 분명하다네. 궁궐의 뒷골목에서는 시기 어린 목소리가 떠돌았고 지방의 탐관 오리들은 허셴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황하수의 복구 예산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강남 순행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사실이 민간에까지 알려졌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지만 국가는 청과 버마 전쟁 이후의 재정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오직 황실과 허셴의 재산만 나날이 불어나고 있었다. 허셴의 내면에서는 어린 시절의 가난으로 안 좋은 기억이 이끄는 재물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끝없이 타올랐다. 1781년 1월, 걸륭 46년 새해가 밝았다.
내무부 총관이자 호부시랑을 겸하며 재정과 인사권을 동시에 쥐게 된 허셰는 황국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다. 그는 이제 국고와 황실 재정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물었고 그 사이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성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자금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관료들, 즉 허당을 조직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조정은 명목상 권룡제의 치하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인사와 재정은 허센의 손아귀에 장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냉철하게 중얼거렸다. 가문도 배경도 없던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이제는 나를 지탱해줄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돈과 사람이다. 이 허허로운 조정에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의 눈은 이미 황제의 보좌를 넘어 제국 전체를 움켜쥘 계획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시기 허셰는 죄은은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죄은은 제도는 원래 관료들이 저지른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은화를 받는 제도였으나 허셰는 이를 한층 더 확장시켜 관직 판매와 뇌물수수로 확대했다. 그는 신복들을 통해 지방 관리들에게 폐하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상납금을 요구했다. 지방 관직이나 중요한 요직에 오르려는 자들에게는 은자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관직을 주었다. 혹은 이미 관직에 있는 자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지속적인 상납금을 받았다. 그는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권위를 사적으로 도용한 셈이었다. 이보식의 참판, 이번에 연주 지부 자리가 나왔다던데. 허 대감께 미리 예를 올렸나. 쉿, 자네 입 함부로 놀리지 말게. 허 대감께서 이제 육부의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계신다네. 어지간한 상소도 허 대감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황제께 직접 올라가지 못한다고. 알아서 해야지. 안 그럼 옷 벗는 정도가 아니라 집안 풍비박산 날 걸세. 조정의 관료들 사이에서는 허센에게 줄을 대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청렴한 관료들은 좌천되거나 요직에서 멀어졌고 뇌물과 압으로 얼룩진 관료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감숙성에서는 소수민족 봉기가 발생했는데 이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허셰는 군수 물품 조달을 빌미로 막대한 착복을 했고 그 돈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관들을 임명하며 허당의 군사적 기반까지 다져나갔다. 그의 동생 허림은 시윈의 대신으로서 군부 내 허당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허센의 측근들은 하나둘 요직에 임명되기 시작했다. 만주 출신 소송학은 황제의 어전회의를 보좌하는 군기 대신 보좌관에 발탁되었고 한족 관료 이사원은 내무부의 재무 책임자로 올라 허신의 재정 부패를 실무적으로 관리했다. 이들로 인해 허당의 골격이 빠르게 완성되었다. 그들은 허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일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각하, 소신들이 각하의 뜻을 받들어 천하를 경영하겠습니다. 허당 일파의 아첨은 끝이 없었다. 허셰는 당파 구성원들에게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자신의 위엄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허센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존재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허센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송악이 이사원에게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리께서 총명하시어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내주셨으니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우리의 몫은 언제나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다. 이사원 역시 비릿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물론이옵니다. 나리의 지시대로 처리하고 남은 임무는 언제나 저희의 몫이니. 허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권력 싸움과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허센의 통제 아래 감히 밖으로 터져 나오지는 못했다. 이 시기부터 허센의 사치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고에서 빼돌린 돈과 뇌물로 얻은 재산으로 북경 교회에 호화로운 대저택을 수축했다. 그의 저택은 황궁을 모방한 듯한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했다. 사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저택은 호화로움이 황궁을 능가하여 감히 눈을 둘 곳이 없다고 적혀 있을 정도였다. 각국의 진귀한 보물들이 그의 저택을 채웠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희귀한 향목으로 만든 가구, 서양에서 들여온 정교한 시계, 중국 남방의 명필들이 쓴 서화들이 그의 서재를 가득 메웠다. 내 과거의 궁핍함을 누가 알겠는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허센의 저택은 마치 또 다른 황궁 같다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나돌기 시작했다. 허 대감이 산다는 저택을 보게나. 황궁보다 더 으리으리하다고 하니 우리 백성의 피눈물로 지은 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보르공 상인 이첨수가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자는 우리의 피를 빨아 재산을 불리는구나.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조정에 닿지 않았다. 청나라 황제는 사고전서 편찬과 화려한 궁궐 보수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었고 이 와중에 허센은 국고를 황실 재정처럼 유용하는 수완을 발휘하며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했다. 제2부에서 계속됩니다.